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재미있는 조선시대의 직업의 이야기와 함께할 강문중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이야기는 조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생계형 범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의 그곳에서는 이 생계형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지요. 주로 이제 자유롭게 형성되어 가던 시장을 굉장히 교란합니다. 당연하죠. 생계형 범죄자들이니까. 욕망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눈물 나는 사실은 직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8세기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진 시장, 그거와 더불어 도시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당연한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제 눈물 나는 직업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처음으로 만날 직업이 바로 매품팔이입니다. 한자로는 대장자라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50%가 넘는 고등학생, 20대 초반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8년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불과 5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반년치 생활비를 줄 테니까 한 1.7m짜리 되는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 100대 정도 맞아줄래?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흥부전에 나와 있는 주인공 흥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곤장 100대를 좀 맞아서 30냥을 줄 테니까 곤장 한 100대를 좀 맞아줘, 나 대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전까지 흥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흥부와 흥부 마누라는 알바의 신들입니다. 알바의 신들. 지금으로 말하면 말편자 받기, 이게 5푼짜리예요, 한 번에. 분유수거, 이게 2푼짜리입니다. 빗자루 하나 만들면요 1푼을 줬어요. 이런 따위의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푼이면 한 냥이고요. 30냥이면요 말편자를 600개를 박아야 돼요. 화장실을요 1,500개를 청소해야 돼요. 빗자루 3,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예, 당시 그러니까 일용노동의 임금이 보통 20푼 정도였으니까 이 30냥 정도면 약 150일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넉넉 잡아도 약 반년치 생활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흥부는 이런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워요. 갑자기 특별 사변이 내려져서 이분이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흥부는 이 매품팔이 알바를 결국은 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소설상에 있었던 이야기만일까라고 하는 데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 직업이었고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사료에도 그렇고 문인들의 개인적인 기록에도 그렇고 매품팔이는 실제 존재했고요. 엄연한 사실을 팩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돈을 위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늙고 병든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신 곤장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비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존비속을 대신해서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았는데 일종의 효에서 시작된 겁니다. 효에서. 그런데 이것이 암암리에 시행이 되면서 상품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이 된 건데요. 실제로 노비가 대신 맞기도 했고요. 양반 대신. 그리고 세자나 왕자가 잘못하면 그들이 맞지 않았어요. 몸종들이 맞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선 후기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조선 후기 문인인 성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청성잡기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데요. 여기에 매품팔이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받은 돈은요 7냥 정도였어요. 7냥. 그런데 어떤 분은 그 7냥을 하루에 받았는데 욕심쟁이 아내가 야 가서 더 맞고 와. 돈 더 벌어야지. 더 맞고 와. 더 맞고 와. 그래서 2번이나 매품팔이를 했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진짜 죽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매를 맞는다는 게 그냥 매 몇 대 맞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형벌은요, 때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때리는, 즉 곤장을 치는 형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게 때리고 싶으면 세게 때릴 수 있고요.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아프지 않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품파리들은 이 형리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형리에게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형리는 뇌물을 받고 소리만 요란하게 나면서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살았던 거예요. 죽습니다, 진짜. 매품파리는 사실은 사법적 질서를 물랑케 하는 행위죠.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효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누군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오죽하면 흥부 사례를 보시라고요. 별 알바를 다 했지만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매라도 맞아서, 목숨을 걸고 매라도 맞아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불법과 합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직업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허술한 법제도를 피했을 뿐인데 고통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었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조금 고민입니다. 인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참 정의가지만 또 법률적 시각으로 보면 불법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두 번째, 불법과 사회를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겁역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거는 정말 재미있는 이것도 직업인데요. 여러분, 전통시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통시대에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관리를 시험으로 뽑았던 나라가 몇 개가 있을까요? 다 그랬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고위공직자를, 즉 국가를 운영하는 고위공직자를 시험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뽑았던 나라, 선발했던 나라는요, 중국, 한국, 베트남입니다. 물론 일본과 유구, 소위 오키나와죠. 유구국도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유명무실했거든요. 이거 백장님, 남장님 이런 귀족들, 공장님 이런 귀족들이 국가를 운영해야지. 그런데 시험으로 관리를 뽑았다. 이거 굉장히 진보적인 겁니다. 정말로 진보적인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주 훌륭하고도 정말 좋은 제도가 놀랍게도 부정부패와 손을 잡기 시작을 하고 불공정과 손을 잡기 시작하면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종실록이라든지 또는 지봉유설이라든지 이런 문헌들을 보다 보면 과거 시험장에 대놓고 책을 갖고 들어갔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17세기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과거 시험장의 어떤 부정행위는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18세기로 들어가면 이게 정점을 찍습니다. 이 과거 시험장 주변의 공정성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몇 가지 용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상답지나 참고 서적을 들고 가는 행위가 용어로 만들어집니다. 책행담. 그 다음에 작성된 답지를 대신 필사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명필로 인정되는 서수. 그 다음에 몸싸움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선접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험장에서 서로 팀과 팀을 만들어서 상부상조를 했어요. 이걸 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것을 쟁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만 한번 보시오. 어마어마한 부정행위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겁역입니다. 겁역. 왜 겁역이 가장 심각하냐면 아예 겁역은 시험 답지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내면 그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겁역을 사, 서술을 사, 그 다음에 선접군을 사. 과거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딱 나오면 겁역아 좀 풀어줄래? 쫙 풉니다. 명필 서수 네가 답지 적어줘. 쫙 적어줍니다. 이게 누가 합격을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식인들이 합격할 수가 없었어요. 왕조실록에는요, 이 겁역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 그런데 겁역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유광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고 정말 일타 강사, 지금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였어요. 과거 시험을 그냥 이분의 손을 거치면 다 합격해. 그러니까 유명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의 과거 시험을 대신 이제 치러줬죠, 봐줬죠. 그래서 합격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돈을 주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큰 수입원이었던 것이죠.
자, 어느 날 이 소문이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요.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감독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경시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영남에 딱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상감사가 인재 한 명만 추천해 줄래? 하니까 유광옥을 딱 추천을 해줘요. 근데 경시관은, 좋아.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 유광옥이 쓴 답을 내가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장원급제를 내가 꼭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시험을 딱 치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딱 들어오는 답지를 딱 보고 나서 이거 분명히 유광옥이야. 장원으로 딱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답지로 2등, 3등 다 채점을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등 답지도 유광옥이 쓴 것이고 3등 답지도 유광옥이 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0냥을 주면 1000냥짜리 답지를 적어주고요. 500냥을 주면 500냥짜리 답지를 적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굉장히 일타 강사들이었죠. 그래서 이 유광옥이라고 하는 지식인을 좀 이렇게 좀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이 경시관은. 또 이제 자신의 안목이 약간 좀 부정당했던 것도 참 창피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광옥을 처벌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런데 유광옥을 한양으로 압송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광옥은 이제 느낀 거죠. 아, 내가 걸렸구나. 적발됐구나. 근데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을 대신 봐준 사람이 걸리게 되면 과적이라고 해서요. 과거를 훔친 도적. 이라고 규정을 해서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심할 경우는 무기징역 이상의 것도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과적으로 몰려서 본인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광옥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이 유광옥의 자살을 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유광옥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만해요. 불법이니까. 그러나 시대를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 진정한 인재를 찾아내서 발굴하고 하는 시스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해서 불법의 현장으로 등을 떠밀었던 이 상황도 우리는 맥락적으로 봐야 유광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어떤 죽음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우리가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면서 살았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제 허술한 직업이나 제도, 그러니까 인간의 과도한 욕망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바로 이어지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이건 너의 잘못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모순들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절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